일요일에 일본에서는 제5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양원제를 택하고 있고 10월 27일에 새로 의원들이 뽑힌 중의원은 하원에 해당합니다. 양원제 국가마다 상원과 하원의 권력 구도는 다른데 일본은 하원이 상원 참의원에 대해 총리 지명선거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우월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 혹은 정당의 합이 다른 경우 중의원을 차지한 당이 집권당입니다. 그러니까 내각제인 일본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중의원 선거인 거죠. 그 선거의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15년 만에 자유민주당 단독 과반 붕괴뿐만 아니라 자민 마이너스 공명 연립의 과반 확보 실패였습니다. 제2당인 입헌민주당과의 연정을 3, 4당이 원치 않는 모양새라 결국 자민당이 계속 여당일 가능성이 높지만 요식 행위에 그치는 국회에서의 총리 지명, 선거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것 자체가 자민당 입장에서는 확실한 패배입니다. 집권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선 소수 여당이 되겠고요. 2009년에 정권을 내준 이후 4번의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던 자민당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어느 나라 선거나 다 그렇지만 언제나 빠질 수 없는 중요 요인은 역시 경제겠죠. 올해 선거가 있었던 영국, 프랑스, 인도 모두 집권당의 의석이 크게 감소하거나 정권을 잃었고 내년에 선거가 있을 걸로 보이는 캐나다와 독일의 여당들도 낮은 지지율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좋지 않은 경제 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됩니다. 일본의 체감 경제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선거 직전이었던 10월에도 약 2연계 식음료 상품의 가격이 올랐고 식자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멘 가격을 심리적 저항선인 1000엔 이하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진 탓에 올해 폐업한 라멘 가게의 숫자는 심지어 코로나 때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만큼 급료가 오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집권당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호재일 리가 없습니다.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번 일본 개표 방송 중에는 몇몇 후보들에게 독특한 마크를 붙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뒷돈 혹은 비자금이란 뜻입니다. 자민당의 각 파벌은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정치자금 파티라는 것을 열어왔습니다. 파티의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입장권을 유료통상 최저 2만엔로 판매하는 방식의 모금회입니다. 이건 합법입니다. 하지만 자민당의 각 파벌이 관례적으로 입장권 판매 수익의 일부를 정치자금 수시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후 입장권을 할당량 이상으로 초과 판매한 의원들에게 성과 금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등의 혐의가 20만 2223년에 제기되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위의 이미지의 저분은 1926만엔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총무대 신우리로 치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7선 의원이었지만 신인에게 밀려 이번 선거에서는 낙선했습니다. 기재 누락 정도가 가장 심했던 곳이 아베파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주요 파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결국 들끓는 여론의 자민당의 6개 파벌들은 하나아소파를 제외하고 전부 해체를 선언하게 되죠. 하지만 해산 선언만 했지 실제 해체까지는 지지부진했으며 정책 집단이란 형식으로 살짝 바꾼 채로 그대로 유지되는 위장 해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안 그래도 높지 않았던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게 됩니다. 보궐선거도 연이어 패했죠. 결국 이로 인해 기시다는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포기합니다. 내각제에서 이는 총리직 연임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후임으로 자민당 총재이자 일본 총리가 된 게 이시바 시게루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웃사이더였던 그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있었죠. 그렇게 영원하던 총리가 된 후 이시바는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 46명 주로 아베파에게 공천을 주지 않거나 12명 비례 중복 출마를 금지서를 내명하는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들의 지역구 중에 자민당이 후보를 낸 곳은 2곳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징계가 맞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전 막바지에 또 다른 이슈가 터집니다. 이 무공천 무소속 후보들의 소속당은 여전히 자민당이었는데 이 의원들의 선거구 지부에 지원금을 보낸 게 문제였습니다. 당 지지세 확보를 위한 활동비 지원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선거 기간에 자민당이 자기 후보를 내지 않은 그리고 자민당이었던 의원들이 출마한 지역구의 지부에 돈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원래는 활동비 1,500만엔, 공천 후보자에게 주는 선거자금 500만엔이란 명목으로 총 2천만엔을 주는 거였는데 문제의 무공천 무소속 출마자들의 선거구 지부에도 똑같이 2천만엔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변명의 신뢰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 비공천 무소속들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이씨봐도 별 다를 게 없구만. 이라는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외에도 통일교 관련 문제가 여전히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점이나 기존의 소신을 뒤집은 무리한 조기 해산 및 선거, 이씨바, 시게루가 총재가 되면서 강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설등이 있지만 이것까지 다루기엔 이미 너무 기니 이쯤 생략하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 주로 어떤 집단이 자민당에서 이탈했을까요? 니케이에서는 교도통신의 출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특정 연령 혹은 특정 성별 집단만이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의 의석수가 지난 선거 대비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도했습니다. 선거에서 주요 사회경제 집단 지지율 변동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아무튼 지지율 변동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 가정하에 비례대표 의석의 변동을 보면 거의 모든 집단에서 자민당 지지의 위축, 야당 지지세의 확대가 보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가장 큰 것은 2030세대였습니다. 2021년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 성향이 가장 짙은 곳은 30대 이하 청년층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율이 가장 크게 급감한 집단도 30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다른 세대와 다르게 이 지지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아니라 거의 국민민주당으로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번 선거에서 국민민주당은 SNS를 통해 청년층을 열심히 공략했습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몰두한 가운데 국민민주당은 2030대 근로자에 집중하여 실수령액 증가라는 모토 하에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과 사회보험료 경감, 유류비 및 전기료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현실성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선거 기간 내내 계속 정책 선거를 강조한 국민민주당의 이번 선거전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석수는 선거 직전 7석에서 28석 사실 32석이었으나 몇몇 권역에서 비례 후보를 적게 내서 3석 상실이 되었으며 특히 비례대표 투표수는 지난 선거 대비 138% 증가하여 자민 마이너스 1%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정권의 향방의 길을 쥐게 되기도 했고요. 도시 지역의 2030대 근로자 득표에서는 1위였다는 말도 있네요. 일본에서는 노년층이 야당을 찍지만 청년층은 자민당을 덮어놓고 찍는다는 말도 있었죠. 사실 그전까지 데이터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보면 유효한 다른 선택지, 그러니까 젊은 층의 말을 정말로 들어주는 당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거라는 게 더 적합한 분석이 아닌가 싶네요.